안녕하세요. 최명식 교수입니다. 오늘은 국제경제학의 국제무역이론편의 네 번째 수업으로서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되며 본 강의를 공부한 후에는 별첨한 연습문제와 솔루션 가운데 연습문제 3번만 풀어서 LMS를 통해 과제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국제무역 파트에서 다룰 강의 주제는 장기적인 무역과 자원입니다. 오늘 수업에서는 각 나라가 서로 다른 생산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무역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는 핵쇼 올린 무역 모형에 대해 살펴봅니다. 이 모형은 경제학자 핵쇼의 1919년 논문과 이런 생각을 1924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발전시킨 그의 제자 올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입니다. 오늘 공부할 핵쇼 올린 모형을 통한 핵심 교훈은 각 국가가 보유한 토지, 노동, 자본에 의해 국제무역이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풍부한 토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석유, 농업, 임업에서 수출합니다. 미국과 서유럽 그리고 일본은 기술 수준이 높은 근로자가 많아서 정교한 제품과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많은 노동자 및 적당히 늘어난 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덜 정교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룰 핵쇼 올린 무역 모형은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핵쇼 올린 모형은 국가 간의 서로 다른 생산 요소 부전대 효과를 분리하여 이런 부전 자원의 차이가 무역 패턴, 상대 가격, 생산 요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줍니다. 국가별로 기술이 동일하다고 가정하고서 국가 간의 불균등한 부전 자원의 분포가 무역 패턴 등을 결정한다는 점은 지난번 수업에서 공부한 리카르도 모형에서 국가의 기술 차이가 비교 우위 특화 생산을 결정해 무역 패턴을 결정한다는 관점과는 좀 다른 겁니다. 리카르도 모형은 국가 간의 기술 차이를 가정하고 그 기술 차이에 의한 즉 생산성 차이가 비교 우위를 결정해 무역 패턴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지금 공부하는 핵쇼 올린 모형은 양국 간의 또는 국가 간의 기술 즉 생산성의 차이는 없지만 각국이 보유한 생산 요소 부전도의 차이로 인해 무역 패턴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리카르도 모형에서 국가 간 노동 생산성의 차이가 국제무역을 하는 동기가 되지만 오늘 공부하는 핵쇼 올린 모형에서는 자본과 노동 같은 생산 요소 부전도의 국가 간 차이가 국제무역을 하는 동기가 됨을 보여줍니다. 오늘 공부할 첫 번째 목표는요. 핵쇼 올린 모형을 통해 장기적인 무역 패턴 등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단기 특정 요소 모형은 단기적 관점에서 자본과 토지가 두 산업에서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단기 모형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핵쇼 올린 모형은 모든 생산 요소가 산업 간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모형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핵쇼 올린 모형에 관한 실증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한 국가의 수출이 그 국가가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부전 자원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이러한 예측이 실제로 항상 맞는지 안 맞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 실증 분석인데 네온 TF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이런 핵쇼 올린 모형의 주장이 항상 맞는 것이 아니라고 밝혀졌습니다.
더 나아가 확장된 형태로부터의 예측이 우리가 세계 경제에서 관찰하는 무역 패턴과 더 근접하게 매치시켜줌도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요, 무역 개시가 노동과 자본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볼 것입니다. 국제무역이 개시될 때 어떤 생산 요소가 이득을 보고 어떤 요소가 손실을 보는지를 예측하는데 핵쇼 올림 모형을 사용하도록 할 것입니다. 즉, 정리된 스토프-사멜슨 이론을 소개할 것입니다. 핵쇼 올림 모형은 이 국가, 이 재화, 이 생산 요소를 고려한 모형입니다. 자국과 외국 두 국가가 있으며 노동과 자본의 두 생산 요소를 사용하여 컴퓨터와 신발 두 재화를 생산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먼저 교재에 보면 나타나 있는 생산 요소의 완전 고용을 가정할 때 각 산업에서 사용된 자원을 더해서 경제 전체의 자원을 구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국이 신발 생산에 사용된 자본 KS와 컴퓨터 생산에 사용된 자본 KC를 더하면 경제에서 가용한 전체 자본량인 K바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 표시하면 KS 더하기 KC는 K바 이렇게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국이 신발 생산에 사용된 노동 LS와 컴퓨터 생산에 사용한 노동 LC를 더하면 경제에서 가용한 전체 노동량 L바가 되어 LS 더하기 LC는 L바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유사하게 이것은 외국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외국의 신발 생산에 사용된 자본 K스타와 컴퓨터 생산에 사용된 자본 KC스타를 더하면 경제에서 가용한 전체 자본량인 K바스타가 됩니다. 즉 K스타 더하기 KC스타는 K바스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의 신발 생산에 사용된 노동 LS스타와 컴퓨터 생산에 사용된 노동 LC스타를 더하면 경제에서 가용한 전체 노동량 L바스타가 되어 LS스타 더하기 LC스타는 L바스타 이렇게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핵쇼 올림 모형의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가정은요. 첫 번째 가정은 두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은 장기적으로 모든 두 산업, 신발과 컴퓨터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노동과 자본은 각각의 산업에서 동일한 노동에 대한 임금과 자본에 대한 임대 수익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자본 소득의 결과는 제조업의 자본과 농업의 지대가 각 산업에서 서로 다른 소득을 벌어들인다는 특정 요소 모형과 다릅니다. 반면 노동 소득의 결과는 특정 요소 모형과 동일한 임금을 얻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정을 살펴보면요. 신발 산업의 생산은 노동 집약적이라고 봅니다. 컴퓨터보다 신발을 생산하기 위해 자본 한 단위당 더 많은 노동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이는 컴퓨터 산업의 생산이 자본 집약적임을 암시해 줍니다. 노동 한 단위당 더 많은 자본이 신발을 생산할 때보다 컴퓨터를 생산할 때 사용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발 산업이 생산이 노동 집약적일 때 신발 산업의 노동 자본 비율인 LS 나누기 KS가
컴퓨터 산업의 노동 자본 비율인 LC 나누기 KS보다 큽니다. 이는 컴퓨터 생산이 자본 집약적일 때 신발 산업의 노동 자본 비율 LS 나누기 KS가 컴퓨터 산업의 노동 자본 비율 LC 나누기 KC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발 산업의 생산이 노동 집약적이고 컴퓨터 산업의 생산이 자본 집약적이라는 생각은 이 두 산업에 사용된 기술과 연관관계가 있음도 생각해 주세요. 그러면 그림 4-1을 보면서 좀 더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직축에 임금, 임대료 비율, 즉 임금 나누기 임대료, 즉 임대료에 대한 상대적 임금을, 수평축에는 각 산업의 노동 자본 비중, 즉 노동 나누기 자본을 표시한 2차원 평면상에서 각 산업에서의 노동 자본 비중, 즉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수요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두 곡선은요, 일반적인 수요 곡선처럼 가격에 대비해서 기울기가 음수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임금 임대료 비중, 즉 임대료에 대한 상대적 임금인 W 나누기 R이 올라갈수록 임금 비용의 상승 때문에 자본 대비 노동의 수요, 즉 노동 나누기 K가 상승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임대료에 대한 상대적 임금 W 나누기 R이 하락할수록 임금 비용의 하락 때문에 자본 대비 노동 수요 L 나누기 K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곡선은 일반적인 수요 곡선처럼 기울기가 음수 형태로 나타나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 산업의 자본에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LS 나누기 KS가 컴퓨터 산업의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인 LC 나누기 KC보다 더 크다고 앞단에서 가정을 했기 때문에 신발 산업의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곡선이 컴퓨터 산업의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곡선보다 오른쪽으로, 적당히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가정은요, 자국과 외국의 생산 요소 부존 자원량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자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외국은 노동이 풍부한 국가이어서 자국의 노동 자본 비율인 L바 나누기 K바가 외국의 노동 자본 비율인 L바 스타 나누기 K바 스타보다 작다고 이렇게 가정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국가 간에는 지리적 크기와 인구가 다르고 경제 발전 단계가 다르고 자본 축적량도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노동, 자본, 여타 자원들이 서로 상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핵시올림 모형은 이러한 국가 간 부존 자원의 차이에 대한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단지 부존 자원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는 국제무역을 하는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네 번째 가정은요. 최종 재화인 신발과 컴퓨터는요. 국가 간에 자유롭게
사고 팔리지만 생산 요소인 자본과 노동은 비현실적으로 국가 간에 이동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 시간에 공부하는 수업 내용에서는 이런 생산 요소, 자본과 노동의 국제 이동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정은 자국과 외국에서 두 재화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나 국가 간의 생산 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입니다. 기술의 차이가 무역의 이유라고 보는 리카르도 모형과도 다르고 종종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에서 사용되는 기술은 매우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끝으로 여섯 번째 가정은 소비자의 선호가 국가별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신발과 컴퓨터의 선호도는 국가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부자 국가에 비해 빈곤한 국가에서는 단지 더 적은 양의 신발과 컴퓨터를 구입하지만 가격이 동일한 부유한 국가와 같은 비율로 그것들을 구입하게 된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현실에서 보면요, 가난한 국가의 소비자들은 컴퓨터보다 신발, 옷 등의 생필품에 더 많이 지출하고요. 부유한 국가는 소득의 더 많은 부분이 컴퓨터와 다른 전자제품, 여행 같은 레저 등에 지출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공부하는 핵시올린 모형에서는요, 자국과 외국 모두 신발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고 컴퓨터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도 산업 간에 이렇게 명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개도국에서 노동이 노동 집약적이지만 미국에서는 농업이 자본 집약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해본 가정을 토대로 무역 이전 자립경제 균형과 자유무역 이후 경제 균형에 대해 비교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역 이전 자립경제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국은 자본이 풍부하고 컴퓨터 산업이 자본 집약적이라는 가정하에 자국은 신발보다는 컴퓨터를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4-2의 A를 보시면 종축의 신발 생산량을 횡축의 컴퓨터 생산량을 표기한 2차원 평면상에 그려진 자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신발 생산량에 비해서 컴퓨터 생산량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이것은 컴퓨터 생산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B 그래프를 보시면요. B 도표를 보시면 외국은 노동이 풍부하고 신발 산업이 노동 집약적이라는 가정하에 외국은 컴퓨터보다 신발을 더 많이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림 B에서 그려진 외국의 생산 가능 곡선은 신발 생산 쪽으로 더 많이 기울어져 있으며 이것은 외국은 신발 생산 능력이 더 크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의 소비자의 선호는요, 무차별 곡선 U로 요약되는데 자국은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A점에서 무역 발생 이전 자립경제 균형을 형성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 수업 시간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로 표시한 신발로 표시된 컴퓨터 한 대를 더 생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과 같아집니다. 즉 생산 가능 곡선의 기울기는 포기한 신발로 표시된 컴퓨터 한 대를 더 생산하는 데 따른 기회비용과 같습니다. 반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생산 가능 곡선과 같을 때 소비자가 컴퓨터를 사기 위해 지불하고자 하는 상대 가격은 그것을 생산하는 데 드는 기회비용과 같아집니다. 무역 이전 자립경제 균형점 A점에서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의 공통적인 기울기는 컴퓨터의 상대 가격인 즉 컴퓨터 가격 PC 나누기 신발 가격 PS입니다. 유사하게 외국의 소비자의 선호는 무차별 곡선 U 스타로 요약되며 외국은 생산 가능 곡선과 무차별 곡선이 만나는 A 프라임 점에서 무역 이전 자립경제 균형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 공통적인 기울기는 컴퓨터의 상대 가격인 외국의 컴퓨터 상대 가격 PS 스타 나누기 외국의 신발 가격 PS 스타가 됩니다. 그러면 무역 이전 자국과 외국의 상대 가격을 비교해 보면 자국처럼 기울기가 평평한 가격선은 컴퓨터가 낮은 상대 가격을 반영하는 반면 외국처럼 기울기가 가파른 가격선은 컴퓨터의 높은 상대 가격을 의미합니다. 끝으로 자국의 폐쇄경제 자급자족 균형점 A에서 상대 가격 PC 나누기 PS에서 자국은 컴퓨터를 C1만큼 그리고 신발은 QS1만큼 생산하여 모두 소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외국은 균형점 A 스타에서 상대 가격 PC 스타 나누기 PS 스타 하에서 OC1 스타만큼의 컴퓨터와 OS1 스타만큼의 신발을 생산해서 모두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균형점 A와 A스타를 비교해 보면요. 무역 이전에 자국의 컴퓨터 상대 가격은 외국의 컴퓨터 상대 가격보다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국의 신발 상대 가격은 외국보다 높습니다. 왜냐하면 자국은 가정에 의해서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가정에 의해서 자본집약적인 컴퓨터의 가격이 외국보다 낮은 반면 외국은 노동이 풍부하기 때문에 노동집약적인 신발의 가격이 자국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국의 국민들은 컴퓨터 한 대를 얻기 위해 신발을 더 적게 포기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은 그들의 자원이 컴퓨터를 생산하는데 더 적합하다는 사실을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무역 이전 자국의 컴퓨터 상대 가격이 외국보다 더 낮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서부터 지금부터는 자유무역화의 자국의 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무역화에서 우리는 컴퓨터의 균형 상대 가격은 무역이 없을 때 자국과 외국의 상대 가격 사이에 위치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림 4-3의 A 그래프에서 보면 무역이 발생하면
무역이 발생하면 컴퓨터의 상대 가격이 국제적으로 더 높아지는데, 즉 컴퓨터의 국제 상대 가격이 자국의 상대 가격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서 자국의 불완전 특가 생산점은 새로운 국제 상대 가격과 생산 가능 곡선이 만나는 한 점 B 점으로 이동하게 되며, 무역 이전 균형점 A에 비해 비교의 컴퓨터는 더 많이 생산하게 되고요. 즉 QC2만큼 생산하고 비교열이 신발은 더 적게, 즉 QS2만큼 생산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작은 국제 상대 가격으로 무역을 할 수 있으므로 소비는 이 B점을 지나는 국제 상대 가격선 위에 어느 한 점에든 놓을 수 있게 되는데, 자국의 최대 효용은 새로운 무차별 곡선과 접하는 C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소비량은 컴퓨터 QC3만큼, 신발은 QS3만큼 소비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무역 삼각형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점 B와 C를 연결하는 삼각형을 말합니다. 이때 이 삼각형의 밑변은 자국의 컴퓨터 수출량, 즉 무역하에서 생산한 생산량 QC2에서 자국의 소비량 QC3를 공제한 나머지 부분, 즉 QC2-QC3가 자국의 컴퓨터 수출량이 됩니다. 반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자국의 신발 수입량, 즉 무역하의 소비량과 생산량의 차이인 QS3-QS2를 나타내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B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요, 지난번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국의 컴퓨터 수출 공급 곡선을 도출하려고 합니다. 종축에는 컴퓨터의 상대 가격을, 행축에는 컴퓨터의 생산량을 표기한 2차원 평면상에서 자유무역이 없을 때 점 A에서 상대 가격 PC 나누기 PS에서 수출은 0이었음을 요 A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무역이 발생할 때 점 D에서 국제 상대 가격 하에서 수출량은 이 부분인 QC2-QS 만큼을 수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 A와 점 D를 결합하면 자국의 컴퓨터 수출 공급 곡선은 이와 같이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 수출 공급 곡선은 상대 가격이 더 높아질수록 자국은 컴퓨터를 더 많이 수출하기 위해 특가 생산하고 있음을 나타내 줍니다. 따라서 이 곡선은 우상향하는 형태가 됩니다. 비슷한 방식으로 자유무역하의 외국의 균형에 대해서 조금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4-4A에서 A 스타점은 무역 이전 외국의 자립경제 균형점입니다. 무역이 발생하면 컴퓨터의 국제 상대 가격선이 하락하면서 외국은 비교열이 컴퓨터를 수입하고 비교우의 신발을 수출하며, 따라서 점 B 스타점에서 생산하고
점 C 스타점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이때 무역 삼각형은요, 밑변, 즉 컴퓨터의 수입량 QC3 스타와 생산량 QC2 스타의 차이가 외국의 컴퓨터 수입이 되고요. 이 삼각형의 높이, 즉 신발의 생산량 QS2와 소비량 QS3 스타의 차이인 QS2 스타 마이너스 QS3 스타는 외국의 신발 수출을 나타내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B에서는요, 무역 이전 컴퓨터의 상대 가격 하에서는 외국의 컴퓨터 수입은 0이 됨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무역 이후 컴퓨터의 국제 상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서 외국의 컴퓨터 수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QC3 스타에서 QC2 스타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점 A 스타와 점 D 스타를 연결하면 이것은 외국의 컴퓨터 수입 수요 곡선을 도출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외국의 무역 이전 생산 소비점과 무역 이후 생산 소비점을 가지고 외국의 컴퓨터 산업의 수입 수요 곡선을 이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더 낮은 상대 가격 하에서 외국은 컴퓨터를 더 많이 수입할 수 있기 때문에, 즉 무역이 없을 때에 비해 더 낮은 컴퓨터의 상대 가격에서 외국은 신발에 특가 생산하여 이를 수출하고 컴퓨터를 교환하기 때문에 이 곡선은 우하향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유무역화의 컴퓨터의 균형 상대 가격은 컴퓨터에 대한 자국의 수출 공급 곡선과 외국의 수입 수요 곡선이 만나는, 즉 자국의 수출 공급의 힘과 외국의 수입 수요의 힘이 일치하는 점 D점에서 컴퓨터의 균형 가격이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무역화의 컴퓨터의 균형 상대 가격을 도출하려고 하는데, 이는 컴퓨터에 대한 자국의 수출 공급 곡선과 외국의 수입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 즉 수출 공급 곡선과 수입 곡선이 수입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 D에서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균형 상대 가격에서 자국이 수출하기를 원하는 컴퓨터의 수량과 외국이 수입하기를 원하는 컴퓨터의 수량이 일치하게 됩니다. 즉 국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상태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된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수출과 수입이 같기 때문에 상대 가격이 변화될 이유가 없으며 이것이 자유무역의 균형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요, 자유무역의 균형을 활용하여 두 국가의 무역 패턴을 살펴보았습니다. 자국은 자국에서 풍부한 생산 요소 자본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약 컴퓨터를 수출합니다. 반면 외국은 외국에서 풍부한 생산 요소인 노동을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제야 신발을 수출합니다. 이 중요한 결과를 우리는 헥시올린 이론이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헥시올린 이론은 두 산업 재화와 해외 이동을 못하는 두 생산 요소가 있을 때 각국은 부존량이 풍부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한다는 모형입니다. 즉 헥시올린 정리는 어느 정도는
다양한 것으로 현실에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만 생산 요소가 풍부하기 때문에 쉽게 생산되는 재화를 국가가 수출한다는 예상은 항상 현실에서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더 다음 피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앞에서 설명한 각국은 부전량이 풍부한 생산 요소를 집약적으로 사용하는 재화를 수출하고 다른 재화를 수입하면서 자유무역 효용 극대화 이득을 얻는다는 이 핵심을 올린 모형에 대해서 이번 두 번째 절에서는 실증적으로, 즉 경험적 검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절에서는요, 지금부터 핵심을 올린 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에 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핵심을 올린 이론에 대한 첫 번째 실증 검증이란 말은 실제 경제활동 결과 나타나는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 증명하는 걸 실증 검증이라 하는데, 첫 번째 실증 검증은 핵심을 올린 모형에 대한 첫 번째 실증 검증은 1953년 산업 연관 분석의 창시자로 알려진 미국의 경제학자 네온 TF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네온 TF의 역설은요, 미리 말씀드리면 생산요소 부전도 이론에 근거한 핵심을 올린 정리의 예외적인 케이스를 실증 분석한 가장 유명한 사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원이 풍부한 국가, 즉 자본가격, 자본 임대료가 싼 국가는 자본 집약적 상품 수출에 특화하고, 노동이 풍부한 국가, 즉 노동가격, 노동 임금이 저렴한 국가는 노동 집약적 상품의 생산과 수출에 특화하여 서로 간의 자유무역을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 양국이 모두 무역 혜택을 얻는다는 핵심을 올린 주장을 검증한 결과 미국의 무역 패턴이 핵심을 올린 정리의 결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합니다. 이를 네온 TF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즉, 전 세계에서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핵심을 올린 정리와 달리 노동 집약적인 재화를 수출하고 오히려 자본 집약적 재화를 수입한다는 실증 분석의 결과를 우리는 네온 TF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 피스는 참고하시고요. 이와 같이 그러면 네온 TF 역설이 발생한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원인이 그런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핵심을 올린 이론은 노동과 자본, 오직 두 가지 생산 요소만 가정하여 인적 자본, 교육과 기술을 무시하고 물적 자본만을 고려했고, 당시 미국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은 보호를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에 노동 집약적 상품의 수입은 감소하고 국내 생산이 증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네온 TF는요, 미국이 100만 달러 가치의 상품을 수출했을 경우에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의 양 및 미국이 100만 달러 가치의 수출 상품을 국내에 공급했을 경우에 필요로 하는 자본과 노동의 양을 계산했는데, 그 결과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역설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추가 말씀드리면 핵심을 올린 모형은 생산요소 가격을 기준으로, 네온 TF는 생산요소 부존량을 기준으로 생산 우위를 실증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쉽게 말해 자본이 가장 풍부한 미국이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자본 집약적 재화를 수입한다는 분석 결과, 즉 레온티에프 역설이 도출된 원인은 바로 미국 노동자들의 높은 생산성에서 기인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온티에프는요, 노동 생산성이 높은 미국을 노동량으로 평가하면 노동 풍부국으로 볼 수도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의 결과를 가지고 헥셔올린 정리와 조화를 도모하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정량적으로 볼 때는 자본 집약국이지만 생산성 측면에서 볼 때는 노동 집약국이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산요소 부존도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한 국가가 특정 생산요소가 풍부한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생산요소에 대한 그 국가의 비중과 세계 GDP의 비중을 비교합니다. 만약 한 생산요소에 대한 그 국가의 비중이 세계 GDP의 비중보다 더 크다면 이 국가는 그 생산요소가 풍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반면 특정 요소에 대한 국가의 비중이 세계 GDP의 비중보다 더 작다면 이 국가는 그 생산 요소가 희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건 교재 등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2010년도 기준 자본 부족도를 살펴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전 세계 물적 자본의 17.1%가 미국, 16.9%가 중국, 7.7% 일본, 4.3%가 독일, 3.9%가 인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세계 GDP의 비중은 미국은 19.1%, 중국은 14.4%, 일본은 5.6%, 독일은 4.0% 등이었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세계 자본의 17.1%와 세계 GDP의 19.1%를 차지하였으므로 당시 미국은 물적 자본이 희소했다고 결론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세계 자본의 16.9%와 세계 GDP의 14.4%를 차지하므로 물적 자본이 풍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더 많은 자본을 빠르게 축적해옴에 따라 미국의 자본 비중이 실제로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사하게 2010년도 노동 부존도를 살펴보면요. 미국은 연구개발 과학자 비중이 21.4%이고 세계 GDP 비중이 19.1%이므로 연구개발 과학자 노동력이 풍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당시 숙련노동, 고등학교 교육보다 높은 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를 지칭하는 숙련노동도 풍부했으나 비숙련노동, 고등학교 교육 혹은 그 이하를 이수한 근로자, 비숙련노동은 희소했습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연구, 개발, 과학자 비중이 20%이고 세계 GDP 비중이 14.4%로서 연구, 개발 과학자들이 역시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우리가 중국은 연구 집약적 제품이 아닌 노동 집약적 제품을 많이 수출하는 국가로 인식하기 때문에 헥셔올린 이론과 배치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레온티에프는요, 헥셔올린 모형에서의 국가 간 기술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버리고 리카르도 모형처럼 국가 간 생산성의 차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또한 주장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미국이 자본 집약적 국가였음에도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출했다는 결과의 네온티에프 역설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은 노동이 더 생산적이었고 다른 국가는 덜 생산적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효율적 노동력은요? 효율적 노동력은 노동과 생산성을 곱한 값을 우리는 효율적 노동이라고 부르는데 노동력이 얼마나 많은 생산물을,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지를 측정해 주는 것이 효율적 노동입니다. 이 도표에서 보면 1947년도 미국과 여타 국가들의 노동 부정도와 GDP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당시 미국은 노동의 비중은 8%에 불과해 노동 요소는 매우 희소했지만 지급된 총 급여로 측정된 효율적 노동, 즉 노동과 생산성을 곱한 값인 효율적 노동은 43%에 달해서 생산한 GDP 비중 37%에 비해서도 효율적 노동은 풍부했습니다. 즉 당시 네온티에프 역설을 만들 당시 미국은 자본만 풍부할 뿐만이 아니라 효율적 노동 역시 풍부한 국가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림 4-9는요. 수직축에 미국에 대한 33개국의 상대 임금 배분율, 수평축에는 미국 대비 노동 생산성의 배분율을 표시한 2차원 평면상에 1990년도 미국 대비 각 국가의 노동 생산성의 추정치와 임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가별로 노동 생산성과 임금은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생산성이 높을수록 임금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은 노동 생산성과 임금 수준이 개도국들에 비해서 높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우리는 핵쇼 올린 모형을 의미를 살펴보고 다음은 핵쇼 올린 모형에 대해서 네온티에프의 역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네온티에프의 역설이 생기는 이유를 노동 생산성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네온티에프는요. 핵쇼올렌 이론 검증에서 1947년에 미국 수출 자본 노동 비율이 수입 자본 노동 비율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미국이 자본 풍부국이면서 자본 집약적 재화를 수출해야 하므로 핵쇼올린 이론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당시 자본과 노동 모두 풍부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핵쇼올린 이론 검증에서 네온티에프는 1947년에 미국 수출 자본 노동 비율이 수입 자본 노동 비율보다 작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미국이 자본 풍부국이면서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출해야 하므로 핵쇼올린 이론과 배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미국은 당시 자본과 노동 모두 풍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하여 네온TF가 미국에 의한 수출이 수입보다 더 적은 자본과 더 많은 노동을 사용하였다는 것은 그지 놀라운 일이 아님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무역 패러는 미국의 높은 생산성과 효율적 노동의 풍부했음을 반영해 줍니다. 네온TF의 주장처럼 국가 간의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다면 아마도 1947년 데이터에서 역설은 없는 것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정에서 잘못 말씀드린 게 있기 때문에 다시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네온TF는요, 핵쇼 올린 이론 검증 과정에서 미국이 자본 풍부국이라면 자본 집약적 재화를 수출해야 하지만 노동 집약적 재화를 수출한다는 것을 실증 분석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는 핵쇼 올린 이론과 반대 배치되어 우리는 네온TF 역설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의 노동 생산성을 고려한다면 당시 미국은 노동과 자본 모두 풍부한 국가이기 때문에 네온TF 역설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핵쇼 올린 정리의 주장과 가깝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오타를 잘 구분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부터는 세 번째 절에서는요, 자유무역이 생산 요소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가, 즉 자유무역 개시 이후 재화의 상대 가격 변화가 각국의 노동에 지급된 임금과 자본이 얻는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역이 자국의 임금과 임대료에 미치는 영향을 결정하기 위해 앞단의 그림 4-1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림 4-10의 수직축에는요, 상대 임금인 임금과 임대료 비율, 즉 임금 W 나누기 임대료 R을, 수평축에는 노동 자본량 비율, 즉 노동 L 나누기 자본 K를 표기한 2차원 평면에서 두 산업에서의 노동 자본 비중, 즉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는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신발 컴퓨터 산업에서의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로 그려져 있음을 그림 4-1에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발 산업의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LS 나누기 KS가 컴퓨터 산업의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LC 나누기 KC보다 더 크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신발 산업의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곡선이 컴퓨터 산업의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곡선보다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임대료 비중, 즉 임대료 R에 대한 상대적 임금 W인 W 나누기 R이 올라갈수록 임금 비용 상승 때문에 자본 수요 대비 노동 수요 L 나누기 K는 감소하고, 반대로 임대료에 대한 상대적 임금 W 나누기 R이 떨어질수록 임금 비용의 하락 때문에 자본 수요 대비 노동 수요 L 나누기 K는 증가하게 됨을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이때 장기적으로 한나라 경제 상대 공급 곡선은요, 경제 전반의 자본에 대한 상대적 노동의 공급으로 경제 노동 총량을 자본 총량으로 나눈
L바 나누기 K바입니다. 상대 공급 곡선은 따라서 상대 공급 곡선은 자국의 자원의 총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직선이 됩니다. 즉 가격과 상관없이 자국의 자원 총량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수직선 형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W바는 오타로 제거해 주십시오. 반면 경제 전반의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곡선 RD는요. 신발 산업의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LS 나누기 KS와 컴퓨터 산업의 자본 대비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 LC 나누기 KC의 평균이기 때문에 이 두 곡선 사이에 위치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국의 경제 균형, 즉 상대 임금, 즉 균형 자국의 경제 균형에서 상대 임금, 즉 균형 임대료에 대한 임금 W 나누기 R의 결정은 상대 공급 곡선과 상대 수요 곡선이 교차하는 점 A에서 이렇게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점 A는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에서의 균형을 묘사하고 있는 경제 균형을 나타내는 점이며 이때 상대 공급과 상대 수요가 일치함을 보여줌으로써 노동시장과 자본시장을 결합하여 하나의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국의 경제 균형점 A는요, 자국의 상대 공급 곡선과 자국의 상대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으로서 이때 균형 상대 임금이 결정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이 A점에서 무역을 개시한다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의 상대 가격 PC 나누기 PS는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 그림 4-12에서 A점에서 컴퓨터의 상대 가격이 상승하면 컴퓨터의 생산은 더 늘리고 신발 생산은 더 감소하므로 노동과 자본 자원은 신발 생산에서 컴퓨터 생산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서 경제 전체의 노동에 대한 상대 수요인 RD1은 임금 임대료 비중에 대해 하락하면서 RD2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 노동과 자본의 총량은 변하지 않아 상대 공급 곡선이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대 수요 곡선 RD2와 만나는 B점에서 즉 더 낮은 상대 임금이 결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균형점 B점에서 균형 임대료에 대한 임금의 비율은 무역 이전의 A점보다는 하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자본주의학적 컴퓨터 상대 가격 상승의 영향을 정리해보면 첫째, 균형 상대 임금은 W 나누기 R1에서 W 나누기 R2로 떨어지며 이것은 두 요소 모두 노동 집약적인 신발의 생산에서 컴퓨터 생산으로 옮겨감에 따라 노동의 상대 수요가 떨어졌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상대 자본 대비 임금이 하락한 것입니다. 두 번째, 더 낮은 상대 임금은 두 산업 모두 자본 한 단위당 더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해줍니다. 따라서 낮아진 상대 임금하에서 두 산업의 노동 자본 비율은 증가하게 됩니다. 자유무역이 개시한다면 자유무역이 개시하여 자본 집약제 컴퓨터의 상대 가격이 상승한다면 균형 상대 임금은 하락하고 또 더 낮아진 상대 임금 때문에 두 산업 모두 자본 한 단위당 더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변화로부터 누가 이득을 얻고 누가 손실을 보는지를 밝히기 위해 지금부터는 실질 임대료와 실질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본 집약제 컴퓨터의 상대 가격이 상승할 때 상대 임금이 낮아짐에 따라 두 산업의 노동 자본 비율은 모두 증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두 산업 모두에서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자본의 한계 생산은 증가하지만 노동의 한계 생산은 감소할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실질 임대료 변화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와 신발 산업 모두에서 자본의 임대료는 한계 생산과 재화의 가격에 결정됩니다. 즉 완전 경쟁 컴퓨터 산업에서 자본의 임대료 R은 컴퓨터 산업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 MPKC에 컴퓨터의 가격 PC를 곱한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와 같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식에서 완전 경쟁 신발 산업에서는요, 자본의 임대료 R은 신발 산업에서의 자본의 한계 생산 MPKS에 신발 가격 PS를 곱한 자본의 한계 생산 가치와 같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에 자본은 두 산업, 신발, 컴퓨터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자본에 대한 임대료는 두 산업 간에 같아집니다. 그런데 자본 집약제 컴퓨터 가격이 상승할 때 상대 임금이 낮아짐에 따라 두 산업의 노동 자본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자본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면 왼쪽 컴퓨터 산업에서의 자본의 임대료 R을 컴퓨터 가격 PC로 나눈 실질 임대료는 증가하게 되고 신발 산업에서의 임대료 R을 신발 가격 PS로 나눈 실질 임대료 R도 증가하게 됩니다. 즉 완전 경쟁 요소 시장에서 자본의 한계 생산이 실질 임대료와 같기 때문에 두 산업에서의 자본의 한계 생산이 증가하면 두 산업의 실질 임대료도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컴퓨터 산업의 실질 임대료 R 나누기 PC는 임대료로 구입할 수 있는 컴퓨터의 대수를 측정해주며 신발 산업에서의 실질 임대료 R 나누기 PS는 임대료로 구입할 수 있는 신발의 수량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가는 컴퓨터 상대 가격이 상승할 때 확실히 더 부유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결과는 재화의 상대 가격이 상승이 그 재를 생산하는데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 요소에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비슷한 방법으로 실질 임금의
변화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장기의 임금은 두 산업 간에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노동에 대한 임금은 두 산업 간에 같아집니다. 그런데 컴퓨터의 상대 가격이 상승할 때 상대 임금이 낮아짐에 따라 두 산업의 노동 자본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노동의 한계 생산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컴퓨터 산업에서의 노동의 임금 W를 컴퓨터 가격 PC로 나눈 실질 임금, 즉 W 나누기 PC는 감소하게 되고, 신발 산업에서의 노동의 임금 W를 신발 가격 PS로 나눈 실질 임금 W 나누기 PS도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컴퓨터 산업의 실질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컴퓨터의 수량과 신발 산업의 실질 임금으로 살 수 있는 신발의 수량은 모두 감소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본주의학제 컴퓨터의 상대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각 재화에 대한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노동은 더 가난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스톨프 세멜슨에 의해 처음 도출된 다음 이론으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장기의 모든 생산 요소가 이동 가능할 때 특정 재화의 상대 가격의 증가는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생산 요소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키고 다른 요소의 실질 소득은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톨프 세멜슨 이론은 자국이 무역 개방으로 컴퓨터 상대 가격이 오르면 그때 자국의 자본의 실질 임대료가 오르고 자국의 실질 임금은 떨어질 것으로 예측해 줍니다. 반면 외국에서는 실질 요소 가격의 변화가 반대 방향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외국은 무역을 개시하여 컴퓨터의 상대 가격이 더 낮아지면 실질 임대료는 떨어지고 실질 임금 올라갑니다. 외국은 노동이 풍부하여 비교 우위가 있으므로 외국의 근로자들이 더 부유해지지만 자본은 손실을 입게 됩니다. 스톨프 세멜슨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 가격 변화에 따른 실질 임금과 실질 임대료의 변화를 보여주기 위한 수리적 예시는요, 교재를 참고하면서 스스로 풀어보시면 오늘 공부한 이론을 공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이번 수업에서의 과제물은 이 수리적 예시 부분을 냈으니 여러분이 과제물을 작성하면서 여러분이 수리적 예시를 스스로 이렇게 한번 풀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유무역에 대한 의견 부분은요, 앞단과 오늘 공부한 내용에 대한 내용이므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오늘 학습한 내용을 요약해보면 헥시올린 이론은 무역 패턴을 설명하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모형은 국가 간의 상이한 생산 요소 부존도의 효과를 분리하여 이러한 차이가 무역 패턴, 상대 가격, 생산 요소 수익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줍니다. 다시 정리하면 지난번 수업에서 공부한 단기 특정 요소 무역 모형에서 무역 개시 후 재화의 상대 가격 증가는 그 산업에서 사용된 특정 생산 요소에는 실제로 이득을, 다른 특정 요소에는 손실을 가져다 주며 두 산업에 모두 사용되는 노동의 실질 임대하는 모호한 변화를 가져다 준다고 배웠습니다. 반면 오늘 공부한 장기 측면의 헥시올린 모형은 무역 개시 이후 재화의 상대 가격 증가는
그 수출품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된 생산 요소에는 이득을, 다른 생산 요소에는 실제 손실을 가져다 준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장기적으로 풍부한 생산 요소는 무역을 통해 이득을 얻지만 희소한 생산 요소는 무역으로부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리고 스톨퍼와 세멜슨 이론은 장기의 모든 생산 요소가 이동 가능할 때 특정 재화와 상대 가격의 증가는 그 재화 생산에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실질 소득을 증가시켜주고 다른 요소의 실질 소득은 감소시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연구실로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장기적으로 무역과 자원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핵시에 올린 무역 모형에 대한 전공 강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